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9분간의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과장실 한수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을 맡게 된 그리고 현재 통합학회 해외건설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한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오늘 정우영 교수님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건설에 대해서 애정이 매우 큽니다. 60년 역사라고 했잖아요. 60년 역사. 연말이면 누계수주 1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 졸업 후에 첫 배치된 현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현장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해외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당시 공사 규모가 1억 분이었으니까 1조 불의 만분지 1, 저도 만분지 2 정도의 숟가락을 올릴 자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 교수님도 중동에서 지사장 했다는 말씀 들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해외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다행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 저기 보이고 있고요. 저 뒤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의 해외 건설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좋은 포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논의와 어젠다가 제시됐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토론을 정합성 문제, 해외 제도와 국내 제도가 어떤 점이 다르고 또 국내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도 당연히 잘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산업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점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학계나 그게 아니라 바로 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 제기가 오늘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도 정합성 문제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 방안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권미정 과장님이 나와 주셨는데 처음에는 해외건설 정책과장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해외건설 정책과장님은 전반적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제도를 다루시는 분이고 오늘의 주제는 특히 임납차 제도와 관련돼서 국내와 해외가 그동안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갭이 있다. 이 갭을 어떻게 국내 제도 측면에서 나름대로 취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7분의 토론자가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각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 마이크가 좀 끊기네. 다른 마이크 있나요? 각자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콜코리아 박찬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느낀 것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롱차 해외사업처 김원태 실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글로벌 지원 본부를 맡고 있는 김정무 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 기술혁신과장 권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기획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석현입니다. 오늘 봄날인데 시원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의 특모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임용서입니다. 앞선에 부모님하고 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사례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나이대에 나가서 제가 27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하게 됐고 그때 느꼈던 점이 아마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인수입니다. 저희 건설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토교통부랑 같이 그 건설 인낙찰 제도라든지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 같은 제도 연구와 그 공사비 문제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평가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로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업계, 건설업계와 엔지니어업계, 이 연구계, 공기업, 정부 관계자들 오늘 패널 전문가로 모시게 됐고요. 토론은 가급적 크로스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공급자 입장인 산업계의 문제 제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학계 및 연구계에서 어떤 측면에서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기업과 정부 번갈아 가면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가장 먼저 김영구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최석인 부원장님 그리고 김원태 실장님 그리고 이명성 삼성물산의 통사본부장님 그리고 박찬민 호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인수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권미정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방청석에서 한 3분, 4분 정도 질문을 받겠는데요. 가급적 젊은 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분들 중에 질문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면 패널분들 중에 못다 하신 말씀을 다 못다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한 패널분당 한 6분에서 7분 정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6분이 경과되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김영구 사장님께 제가 사전에 몇 가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해외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지니어링 쪽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측면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엔지니어링 경쟁력의 수준을 한번 진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했을 때 아직까지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좀 물놀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구 사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도화인의 김용구입니다. 사실 여기 오늘 발표하신 두 분도 그렇고 여기 모이신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해외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렇게 저희가 뭐 토론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저희가 예전에도 뭐 국회 토론에 참석을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한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거 가지고 또 다시 토론을 하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느낀 바가 많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아까 0.9%라는 이제 저희가 1% 점유율이 안 된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0.9%에서 또 3분의 1은 저희 도화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참 답답하죠. 저희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초기에는 언어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 문제는 거의 없어진 상태고, 가장 다른 게 이제 저희 국내 제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임직원들이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도 그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처음에 계약 전 또는 계약 후에 그 낙찰 후에 협상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발주처하고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좀 수정을 해 갑니다. 서로 이제 뭐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공기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승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협상해 가면서 계약서를 완성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국내는 이제 그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어서 한 글자라도 고치면 중대한 번복행위가 됩니다.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해외와 국내하고 너무나 다르고, 또 하나 저희가 그 깊이 이제 생각해 볼 일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르게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만 36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어떤 이제 건설 산업을 끌어가는 전략적인 그 어떤 정책 자체가 그간에 그런 필요성이 당연히 있었지만 너무 그 후단의 시공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아닌가. 근데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해외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상당히 그 전반, 우리가 보통 전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쪽에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게임 메이커라 그러죠. 시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후단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해외 건설에도 계속 이제 300억 불대에서 저희가 수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과 후반 뭐 둘 다 중요한데 그 두 개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정부로부터 우리 업체까지 모두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하고서 다른 결과를 바라야지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전 미팅 때는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녹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마이크 기회를 드리겠고요. 사장님 말씀 들어봤더니 그동안 노아에서 70여 개나 800건 이상의 FPS 설계감, PM 이런 해외 건설을 엔지니어링 과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외부 심의원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대학 교수가 심의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범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확실한 차이점은 발주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주도적으로 평가를 하는가 그 문제, 그리고 소위 어덴다라 그래서 소위 클래리피케이션, 뭔가 스코업을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는가, 두 가지 측면. 세 번째는 그 평가 자체가 장시간에 걸쳐서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그 소위 기술력과 가격의 밸런스가 소위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그 프로젝트에 당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전 미팅 때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패널 토론 우리 최석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 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 20년간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석인 부원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뭔가 현 단계에서 한 단계 원 스텝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희 박사님께 마이크 예,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 또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뭐 어느 분야나 비판도 하고 하는데 이 역사를 보니까 해외 건설에서 웨스턴 컨트리를 제외하고 또 중국 정도 제외하면 후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구와 경쟁하는 국가가 있었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그 활약이나 성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성 교수님께서 조달제도, 국내 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부탁을 주셔서 조달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주제가 글로벌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글로벌 호환성의 가장 간문은 결국 조달제도 그것이 엔지니어링이든 시공이든 설계 시공을 병합하는 것이든 또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조달제도에서 기업은 그 조달제도에서 통과하고 수주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기르는 것인데 그것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이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내용들은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여전히 또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우리 국내 제도의 변화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국내 시장이나 이런 어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해외 건설의 진출 시장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기업은 한 10개 기업 내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이제 적응한 상태인데 그 밑에 기업들을 더 성장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 부침이 있으니까 인력과 호환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제 시장의 호환성이라는 여러 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국내 제도가 또 변해온 걸 보면 제 경험을 한 20년간 이렇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늘상 학계나 모든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국내 공공조달제도 크게 보면 이 조달제도가 넘어야 될 사안을 한번 보면 결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해왔으나 최소 제가 경험한 20년은 로컬라이제이션이 더 심화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제도를 늘 벤치마킹을 하지만 과거엔 글로벌 제도 쪽으로 가는 방향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 제도의 어떤 논리의 백업을 하기 위한 글로벌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공공조달 제도에서 보면 결국은 다양성이라든지 융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이라든지 법에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맞는 혹은 발주의 역량이라든지 사업 특성에 맞는 것들이 제대로 도입되기 힘들었다. 지금도 발주 기관이 재량을 마련해서 그걸 쓰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변화,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산업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거에 수십 년간 유지했던 이런 공공조달 제도가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특례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데 시범사업 역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형을 그대로 갖고 오지 못하고 한국 제도에 맞춘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목표한 어떤 것들이 도입되지 못하고 조금 이상한 형태가 되고 그것이 또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또 다른 제도를 착보하는 이런 것들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국내 공공조달제도의 핵심인데 가격 중심의 낙찰자격을 경계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기술력 입찰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굉장히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유찰 사례를 보시다시피 기술력 입찰에서도 공사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단순히 예전 과정 혹은 추정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리는 혹은 유인을 하는 그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제도에서 현마찰 제도에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책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종신제의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지표를 얻는다든지 하도 보호 정책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책 목표에 타당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침묵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사철 제도의 변화는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심의원 툴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건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기술력 입찰을 선진화된 효율성이 높은 발주자 입찰 제도가 아니라 공단이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발주 방식 이것을 좀 더 고치는 이쪽으로 정책 목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이런 이슈들이 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절감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약 제도라든지 제도, 계약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뭐 원하도 관계에 가버리는 있습니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무님께서 이 미국에서 한 사업에서 굉장히 폐허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과연 우리 공공사업에서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민간이 좀 주도하는 공공은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지금 정부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도 뭐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토부 같은 경우 기술의 입찰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관장을 하는데 정책 설계는 국토부가 되던 중앙부처가 하고 실제 민간이 좀 의견을 많이 받고 발주기관들이 좀 융통성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여전히 정부 부처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분권하다, 다양성 보장 방향으로 좀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외 입찰 제도 혹은 뭐 조달 방식의 어떤 부분들의 도입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원칙을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이라든지 좀 다양화라든지 분권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별 기관마다 맞는 방식으로 좀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특례 가지고 안 되고 조금 더 근원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공공기관의 참고 국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는 그것이 용역이든 공사비든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십 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형사에서 아까 인낙찰 단계에서 협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선진화된 모델을 도입해서 우리 제도도 조금 글로벌 호환성을 가지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플러스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절차상의 불합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일일이 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데 그런 부분의 프로세스까지도 같이 좀 되고 거꾸로 공공이 어렵다면 우리가 통합회라든지 여러 가지 좀 통합해서 민간의 대형 발주자를 설득을 해서 민간의 대형 사업에서 이걸 한번 투영을 해서 거꾸로 그 결과를 공공에다가 그 증거를 제시하고 오히려 공공 부분이 민간보다는 사실은 제가 농담입니다만 더 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공이 먼저 마중물을 주고 먼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 부분이 뭐든 이거 하면 괜찮은지 여러 가지 돌다리 두드려 보는 정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서 좋은 케이스를 공공으로 활용하는 또 고민도 저희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기범 본부장님 전문님 발표자를 보니까 싱가포르나 미국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페루의 공항 프로젝트도 거의 선진화되는 문제로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페루보다 나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 아프리카 국가나 아시아의 웬만한 국가는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당히 접근해 있는 제도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승희 박사님이 문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중앙 집중적인 중앙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너무 규율한 게 아니냐. 발주 기관의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임납차 제도가 기재부의 시각, 예산 절감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협상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조건을 뭔가 명확화시키는 과정들이 폐기가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진단을 해주셨고요. 저는 귀에 번쩍 뜨였던 게 공공공사를 먼저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상 어려움이 있다면 대형 민간공사가 많잖아요. 이쪽에 팔목을 비틀어서 이쪽에 글로벌화된 임납차 제도 프로세스, 기술적 임차의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용이겠죠. 해고 그 내용을 공공 쪽에 피드백하는 전략은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담을 볼 전략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기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태 해외계획실장님, 한국도로공사 해외계획실장님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사전 미팅 때 잠깐 이야기 들었더니 우리 국내 설계 실적 중에 PD 기반의 계약서를 갖고 발주한 프로젝트만 해외에서 트랙 레코드로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귀가 번쩍 뜨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업체 트랙 레코드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공 입장에서 특히 해외 건설 쪽에 주시하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 그리고 팀코리아는 이 공개비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형 팀코리아에서의 어떤 공공기관이 역할,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김원태입니다. 저는 여기 포럼 참석을 하고 해서 저는 해외 사업체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수주할 수 있는 거냐, 그거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 같은데 와서 들어보니까 국내 제도 가지고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지 모르지만은 의도하시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해외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팀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팀 코리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 조급형 사업에서 투자 개발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팀 코리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정부 역할은 외교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맨 처음에 이제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나중에 마지막 단계 유지관리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건설사 설계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공기업,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요. 저는 이거 프로 오기 전에 이 원팀 코리아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국이니까 가장 콘크리트로 표현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부 역할은 거푸집 역할, 틀을 짜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사, 설계사는 중요한 골재, 단골재, 금골재 같은 중요한 역할이 재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공기업 그런 데는 물이 없으면 사업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물과 같은 역할이고, 도로공사의 공기업 역할은 이 시멘트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멘트 역할이 도로공사가 공기업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멘트 역할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우리 도로공사 공기업이 잘 유기적인 그 코퍼레이션을 피어링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까요? 코퍼레이션을 좀 증강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역할이 다른 주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잘 거기서 이해관계 조정도 할 수 있고, 정부 역할, 그다음에 민간 기업 역할을 잘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정보가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배대회라든가 학회라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정보를 받아서 민간기업과 정부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기업이 끼면은 사업이 안정성이 생기니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회 연구기관에 우리 말을 아까 빼먹었는데 호나지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잘 성능 개선해서 지는 부분이 학회 연구기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그 발주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발주제도는 각 나라별로 별도의 고유한 발주제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무리 후진국일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다 발주제도가 있고요. 선진국도 우리가 항상 우러러보는 선진국도 항상 그 나라의 고유한 발주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주제도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다 발전이 된 겁니다. 우리 발주제도가 정보 조달 일정에 맞춰서 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다 하는 발주제도고 다 전혀 후진적인 발주제도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금 발주제도를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점점 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 생각을 보기 힘들다. 그거는 각자 다른 건데 왜 그걸 맞추려고 하는, 안 맞는 것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해외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발주제도를 연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발주제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발주제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있을 수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PD익이 있습니다. PD익이 있는데 그거는 스위스의 스위스는 국제 컨설팅 협회에서 만든 엔지니어링 협회인데, 그 MDB에서 다자간 은행에서 많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월등이나 MDB에서. 근데 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시장을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꼭 PD 베이스 사업을 하는 실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발주가 PD 베이스로 발주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 우리 국내 실적을 거기에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단지 MDB 실적만 인정받는데, 우리 국내에도 선진화된 제도인데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지도인데, 이렇게 PD에게 맞게끔 피직과 의사성을 살펴서 우리 국내 발주 제도가 PD 못지않게 국제적 위상을 주신다는 그런 연구라든가 있으면은 나중에 PD 요구하실 때 우리도 PD 이상의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적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EDCF나 코이카 사업에는 원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EDCF가 연 2조 원 되고 코이카도 역시 2조 원 되는데, 이 시장은 다 국내 시장만 설계나라든가 거쳐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만큼이라도 PD과 호환성을 더 많이 갖춘다면은, 이 시장만큼 실적을 인정받으면은 국내 건설사 설계사가 외국에 나가서 PD 베이스 사업하는데 많은 실적이 인정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했었으면 나중에 수가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데, 저 뒤쪽에 대한민국 최고 피익 전문가 현악공사장이 나오셨는데, 혹시 방청석에서 화면 발상 있으면 나중에 미리 좀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악공사장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100% 사실 입찰계약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질문들이 많습니다. 정형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실 없지만, 그리고 나라마다 다 독특하게 건설계약 제도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저희는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많이 발전해 왔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많이 발전을 시켜온 것 같습니다. 뭐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들어봤더니 그래도 갭이 있다. 예를 들면 PD계약 조건에 의해서 뭔가 국제적으로 인증된 시스템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는 출행 레코드로 인정해주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라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제도로 100% 해외에 맞출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 진출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삼성물산 특목사본부의 이명선 상무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할 때 들으셨죠? 실제 피부로 와닿는 프로젝트 수행을 가장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 외형은 비슷한
비슷하지만 국내와 해외가 작동 메커니즘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한 진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성훈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다들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해 왔던 건데 이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김규만 전무님이 얘기하신 현대도 국내 기술 그 축적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가게 된 게 싱가포르의 1호선 지하철인데 저희 회사가 초대받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국내 첫 번째 그 부산의 실드 TBM을 저희가 실적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제가 담당 엔지니어로 있다가 그 프로젝트를 나간 겁니다. 저희랑 그때 당시에 현대랑 같이 동반 진출을 해서 저희가 10개 공부 중에 현대하고 저희가 4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됐던 거는 국내에서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사서 해외에서 저희가 잘 써먹었던 거죠. 그걸로 이제 기반이 됐던 건데 아까 이제 기술평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이제 발주처 주도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발주처 이제 입찰 때문에 했던 게 뭐가 있냐면 터널 매니저로서,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저로서, 터널 매니저로서, PM으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하는 것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보통 이 CV를 받고 회사의 기술자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장서부터 키퍼슨이 직접 PT를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어느 한 국가가 아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가서 놀랐던 거는 홍콩에 저희가 지하철 수주할 텐데 저희 쪽에서 8명이 나오고 발주처에서 거의 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력들이 다 뭔가. 근데 저희가 수주하고 그분들하고 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프로젝트에 인발부되는 발주처 직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따로 설계사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에서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를 보면 저희가 상상하는 초월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진짜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이해를 했고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해주고 또 하나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2개월 또는 3개월의 커머셜 테크니컬 클래리피케이션을 통하면서 많은 문서를 주고받아서 하거든요. 아마 이제 국내 문화에서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만약 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한 거를 자꾸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상위법에서 정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플렉서블 합니다. 국내처럼 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디벨롭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사례가 아까 이제 프로그레스 디자인 빌드라고 캐나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호주에 보면은 한 4단계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그거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ROI라고 하고 EOI라고 하고 ECI, RFP. 결국은 RFP에서 입찰을 하는데 딱 2개 업체만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테크니컬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수행 경쟁력을 보고 떨어뜨립니다. 최근에 나온 게 호주에 나오는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종 RFP에서 내는 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수행 계획만 내고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발주처에서 설계사를 지정해주고 갖고 같이 디벨롭해 나가는 이게 캐나다의 프로그레스 디자인 빌드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해외에서 저희 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주처가 주도를 해서 기술이나 낙찰자를 선정을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게 우리의 몸에 맞는 거를 저희가 한국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우리 포럼에서 좀 더 얘기가 되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한 25년을 했는데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무원분들 많이 만났죠. 근데 다들 물어보세요. 근데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장애에서 한 번은 처음인 것 같아서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도 이제 사전 질문 받은 거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기술자를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주처에서 해외에서 보는 거는 수행 능력 중에 기술자들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까 기술자들이 우리 전님이 말씀하셨지만
20년 전에 한 60%에서 지금 14% 정도 됐는데 저희 회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 직원들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글로벌 인력도 채용을 하겠지만 이렇게 된 근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뭐 예전에 중동에서 일을 하시고 한 3년 일하면은 국내 들어오면 집 한 채 산다 그랬는데 저 해외 나갈 때도 그거 안 됐습니다. 그냥 먹고 살 정도. 근데 해외 생활하면서 맨 처음에 느꼈던 게 비과세 300만 원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금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저 이제 떠나서 이제 잠깐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온다 그랬더니 아 상무님 이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젊은 직원들 요즘에 그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게 이게 이제 올해 다 이제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좀 젊은 학도를 좀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신입사원들 제가 많이 뽑지 않지만 지원자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를 안 나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김금원 정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하고 현대가 네오메 너닝터널을 수주하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저희 현장을 갔는데 나가 있는 직원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직원이 현대와 저희 합쳐서 거의 50명 정도가 있어요. 제일 막내가 84년생이었어요. 진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요거를 좀 깨보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복리후생도 그렇고 아마 이제 학생들 뽑을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총격차 문제는 시간 되시면 말씀 주시고요. 의원도 성님 말씀을 들어보니 김기범 부분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작동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있는가, 또 진단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발주자 주도성, 발주자 전문성, 발주자가 뭔가 부족할 경우에는 PMO, PMC 업체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크레디테이션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 키퍼슨 이야기가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평가 기준이 사실 업체 평가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키퍼슨은 잘 안 보거든요. 그 기업이 보유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프로젝트에 어떤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가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차별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주시긴 왔습니다. 500만 원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중동에 2년 근무해서 집 샀습니다. 다행히 그때 집을 샀는데 지금 월 500만 원 면세면 1년에 6천만 원이잖아요. 미국은 20년 전에 8만 불이었어요. 지금 아마 10만 불이 넘었을 겁니다. 사실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국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면세 혜택을 주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많이 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행히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집이 돼야죠. 이거 되기 싫은데 이런 뭔가 애국자들에게 1승집을 주는 제도는 저희가 더 쉽게 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토론해 주실 분은 코비코리아의 박찬민 사장님이신데요. 박찬민 사장님께는 시간 제한을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를 입장을 타서 떠나서 제3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특히 코비코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쟁력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마음껏 말씀드립니다. 박찬민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자격이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냥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좀 도전적인 고발을 좀 한번 해보면 옆에 계신 우리 지금 계속 회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김기범 위원장님께도 제가 질문하고 싶다면
현대건설은 그렇다면 과연 인터내셔널 회사입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일을 많이 하지만 정말 인터내셔널 회사냐? 그럴 때 갈 길이 멀다. 뭐 솔직히 그렇게 도발을 하고 뭔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한성 교수님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7, 18년 전에 처음 뵙고 해외 시장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 교수님 찾아뵙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 시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고민하는 게 계시는구나. 그때 배웠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방금 또 이제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이 애국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동감을 하고 방금 쉬는 시간에 해외에서 근무 마치고 한 10일 전에 오셨다는 너무 반가운 얼굴 뵀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잘 비교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문제 의식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거인 것 같아요. 저는 엔지니어로서 정말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지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해외 지금 콥이라고는 그 글로벌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름 이제 그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저희 사무실에 본사 직원들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근데 얘들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재밌게 일을 해요. 우리나라 직원들에 비해서.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이 외국 엔지니어들은 이 코아 시장에서의 발주를 통해서 또는 저개발 국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그 다음에 낙후된 인프라 시설 유지, 복구를 위해 축적된 노하우가 존중되고 우리는 수많은 인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지금 이상기후 있잖아요. 얘네들 친환경 사회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고 이 건설 엔지니어가 이 사회, 이 경제를 이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제가 한번 젊은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낮은 임금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낮은 임금에 자존심이 상하고 말도 안 되는 값질에 자존심이 더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난인들이 되죠. 그 다음에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날개가 다 꺾입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재주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세계 경제 흐름에 주도적이지 못할 뿐더러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냥 요건으로 하자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세대, Z세대 또는 알파 세대라고 해서 잘파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정의공이 분주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싶고 투명하고 회의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스템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잘 안 나서지만 가끔 이제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저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갑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 전 세계적으로 쫙 펼쳐놓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할 때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회사가 있어서 지금 한 100여 개국의 지사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동시에 현재 한 만여 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런 회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입사해서 좀 경험한 다음에 아프리카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중동 가서 한번 일해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코비가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 젊은,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젊은 애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업에 나와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이 젊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 수준 높은 공부를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교수님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나왔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좀 부족해. 내가
우리도 돼야 되겠어. 느낄 만한 상황을 한 번이라도 느끼니까 천만의 말씀. 배우면 써보지도 못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현장에서 정말 모두의 테크니컬 엑셀런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기술력 가지고 판단을 받지 않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써먹지를 않으니 이게 무슨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차피 뭐 도발을 할 김에 이런 문제 의식이 여기 국토부 뭐 우리 도롱사 계시지만 과연 이게 왜 난리지? 뭐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 세계 이 건설 뭐 해외 도와주려고 막 자금도 만들고 이것도 막 조금 만드는데 왜 이렇게 아우성이고 왜 자꾸 이러냐? 20년 전에 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 문제의식이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왕 제가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고 정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말 똑똑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를 해야 됐었죠.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 아니 지금은 젊은 민간 기업들 뭐 얼마나 지금 발전돼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아직도 저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리스크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10번 써가지고 한 번 되면은 칭찬받는 회사예요. 도로공사 2번 썼는데 한 번 떨어지면 혼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 있고 우리나라 민간 영역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분들을 공무원들이 주도를 하려고 뭐라고 조직 뭐라고 빠르지 않은 그런 조직 문화가 이끌려고 하니까 저기 젊은 사람들이 날개가 꺾인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쭉 썼지만 뭐 설계사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격 국토부 최고의 에이스들이죠.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해외 사업처 책임자 나와 계시지만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조직이 받쳐주질 않아요. 아예 그냥 해외를 정말 시킬 것 같으면 그런 권한도 줘야 되죠, 사실은. 근데 저 권한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기회를 못 받고 있고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직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런 언밸런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막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하고 일단 좀 먼저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없죠. 저를 비롯해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계속 나오죠. 이거 인터넷 찾아봐도 나옵니다. 이거 뭐 그냥 저는 숫자가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 추적 그냥 쳐봤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예산 우리나라 뭐 35조 해야 된다, 25조 해야 된다 하지만 그냥 미국, 영국 뭐 몇 군데만 따다닥 쳐봐도 1년 예산이 우리나라 100배가 넘습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1%에서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고 거기서 매몰되어 살고 있어요. 골목대장으로 살고 있는 99%가 바깥에 있는데 우리를 전부 다 여기서 가둬가지고 여기서 싸움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밖으로 99% 시장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아까 뭐 피딩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피딩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페어하냐, 트랜스페어런트 하냐 이거예요. 그걸 요구하는데 뭔 무슨 막 국가 간의 무슨 뭐 전통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페어하게 하자. 전문가들이 존중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정말 우리가 90% 뽑거나 말 거냐 이런 관점에서 어차피 90% 가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나라 너무 우리 직원들 본사 가서 일을 합니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들끼리 항상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100% 엑설런트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끌리질 않아요. 거의 가기만 하면 다 칭찬받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못 주는 거죠. 우리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고 정말 차근차근히 하나씩이라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99% 봐야 된다. 99% 시장 봐야 된다. 이거 안 보면 죽는다. 이 조그마한 시장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1단계는 진짜 페어한 계약제도 한번 실행해보자. 고위카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거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거라도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뭐가 문제인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전차적으로 외국사들 한번 불러보자 이거예요. 뭐가 안 되는지 필리핀도 발주하고 방글라데시도 발주하고 해부도 발주하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두려워서 발주를 못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오픈해보자. 대표적인 거. 그러면 제가 지금 포비프라 일하고 있는데 외국사들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기 시작하면 저희한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코드 오브 에틱스, 컴플라이언스. 돈 왔다 갔다 하지 마. 정직하게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사업하지 마. 이거예요. 캐시, 노 캐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발을 담고 사업을 시작할 기회만 주신다고 하면 이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더 99% 시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박찬민 사장님 존경합니다.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99% 1%, 우리 더메스틱 마켓 국내 시장 1%, 해외 시장 99%를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하지 못할 거면 바꿔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에 고찰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못 고친 이유는 우리 기득권 때문에 사실 이걸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장 개발, 부분 원자 개발 쪽으로 가서 뭔가 매기 효과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인수 건설업체연구소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출연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합성 이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특히 최근에 적정공사비, 적정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담당하시는 소장님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특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수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뒤쪽에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서 이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승환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합성 확보랑 두 번째는 해외 건설의 데이터 쪽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합성 확보 쪽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건설 사업하고 해외 건설 사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김기범 부장님께서도 싱가포르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기술 평가는 발주 기관의 경험 있는 전문가가 주로 하죠. 그리고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는 발주자가 고용한 진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기술 평가를 수행할 때는 공정, 물량, 공법, 엔지니어, 매니저, 역량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세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심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승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수행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기업 역량 평가에 가까워가지고 그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발주자랑 외부 평가자도 그 세부적인 기술을 평가할 시간도 부족하고 질의응답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물어보고 얘기 듣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수주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낙찰 제도뿐만이 아니고 그 예타라든지 그 기본 설계랑 실시 설계의 경계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시공 엔지니어의 역할, 대가 지급 구조, 또 원가 계산 같은 부분에서 그 국내랑 해외가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만 더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기 전에 그 주로 그 사전 그 타당성 조사나 예타를 할 때 민원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좀 그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예타가 지난 다음에 총사업비 증가율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 그 많은 뭐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드랍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국내 지금 상황을 보면 PMC라든지 독립설계검토 그리고 시공 엔지니어링 같은 엔지니어링 저작권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경쟁력이라든지 즉 창의성 이런 것들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서 그 별도 시공 설계 조달 절차 없이 시공 설계 업무와 실시 설계 업무에 포함돼서 이제 시공성을 저해한다든지 부실 공사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면 그 저작권을 인정하고 독립설계 검토를 도입하고 실시 설계로부터 시공 단계를 좀 분리해가지고 시공 설계를 분리해서 조달 절차를 조금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좀 전에 그 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주로 공사비 유예 방식에 의해서 이제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실비 방식에 비해서 이것들이 아시겠지만 65%에서 80% 정도 낮은 대가가 그래가지고 이 대가가 낮다 보니까 그 기업의 그 채산성 같은 것들이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술자들의 임금 인상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임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 있는 기술자들이 유입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래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기재부랑 국토부랑 같이 실제 공사비가 지금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그 사업을 분석해가지고 적정한지를 파악하는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말 정도 되면 이런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는 두 번째 데이터 문제는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되고 있다는 질문이가 올라와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권기정 과장님 사실 우리 토목학계 담당하시는 과장님인데 그리고 기술력 입찰 우리가 말하는 터키 제도 담당이시고요. 근데 종심제는 또 다른 데서 담당하시죠. 또 종심제는 용역 쪽은 담당하시고 시공 쪽은 또 다른 부서가 있죠. 그리고 적정공사비도 좀 담당하고요. 또 요즘 많이 문의가 되고 있는 적정공사기관도 권기정 과장님 담당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모두 지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들었고요. 특히 기술력 입찰, 중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계에서 원체 뜨거운 이슈다 보니 정책 기관자 관점에서 어떻게 고칠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같은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추진 중인 또 과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갖고 계신 방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미정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죠. 먼저 앞서 낮에도 해주시고 상담분들이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사실 좀 현안도 많고 해서 해외 건설도 제가 잘 모르겠어 망설였는데 주신 말씀들이 모두 저희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제가 열심히 메모했는데 정책 추진하는 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교수님 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부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술혁신과장으로 3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아까 축사하셨던 김태경 국장님과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부임해서 거의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딴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입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터키, 종심제, 적격심사 불구하고 전반에 대해서 제도 혁신을 검토하고 있고요. 업계나 학회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이미 단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인 방안은 사실은 지금 권기현 지경호 박사님과 함께 연구 과제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와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저는 이제 건설 분야는 그동안 이제 국토부에서 몸담고 일을 해왔지만 건설 분야는 처음입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 건설 산업이 해외 진출만도 60년이 이제 되고 건설업계가 우리 GDP의 16%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인데 제가 오기 전에 제 3자적인 관찰자 관점에서도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제가 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 미션을 부임한 첫날 받은 게 이제 입찰제도 전반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도를 보면 저희 지금 기술력 입찰이나 종합자 낙찰제나 이런 각종 제도가 국가계약법 운영하는 큰 틀 하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그 건설 사업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정하고 공정의 심사에서 최적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약이나 예산 부분을 기재부가 담당한다면 이 건설 입찰 제도나 설계 평가에 대한 제도 운영을 이제 저희 방에서 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면 우리 앞에 해외 사례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와서 이제 처음 만난 박사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에게 여쭤본 게 해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여쭤봤는데 제도 자체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절차는 아마 우리나라만큼 많이 공개하고 절차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항상 저희가 의심을 받고 또 여전히 투명하지 못하고 가장 투명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투명하지 못하고 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하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했고요. 그래서 저희 제도 혁신의 방향의 추진 방향은 공정하고 원래 제도 본연의 취지 살려서 기술 변별력을 취지 살려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업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문제인지 혹은
여기에 참여하는 뭐 업계나 혹은 심의위원회 일탈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제 다 문제점들을 지적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지금 소소하게는 우선은 이제 심의위원들이 투명하고 이제 청렴하게 심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작업부터 먼저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술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와서 통키 심의를 2번 해봤었는데요. 심의를 하면서 저도 놀지 않고 소위원장이지만 열심히 기록하고 이제 위원들도 관찰하고 하고 저희 항상 모든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이제 기토위원장이랑 같이 참여할 때 저희 지원을 합쳐서 방에 문 닫아놓고 몇 시간 그 끝장 토론처럼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를 겪어보니 심의위원들은 어떠한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있었고 또 업체는 어땠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 운영에도 이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복귀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업계에서나 이제 여러 주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저희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심제가 좋아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이제 저희 건설 엔지니어링 그 종합수단 낙찰제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방에 그 주요 업무 꼭지 중에 하나가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건설 엔지니어링 그 제도와 그 업계의 문제점들을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너무 많은 지적들을 받아서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종심제도 기술력 입찰, 통키 수준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으로 좀 그 평가 제도를 좀 다시 재설계를 하고 이번에 8월부터 2기 종심제위원회 500여 명 꾸릴 예정이고요. 조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위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앞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와서 제일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자기 사업을 일할 업체는 그 발주처가 뽑고 싶은 업체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 제도는 발주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제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제도가 흘러온 데는 또 이제 그 시대적 틀을 맞게 그동안 이제 발주처에 많은 재량을 줬을 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시작돼서 또 다시 중앙정부가 많이 개입하게 되고 이런 이제 흐름에 따라 이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도 발주처가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재량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 중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메시지, 정책 개선 제안 어젠다는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서 권 과장님 찾아뵐게요. 그래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결국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 신뢰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방청석으로부터 질문을 듣고요. 또는 코멘트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젊은 우리 학부들, 우리 엔지니어들 바로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학공 사장님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사항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십시오.
교수님은 마지막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 손을 드실 분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현악공사장님 PD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그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컨설팅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못나서요. 그 악역을 좀 이런 데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형절 이렇게 쓰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홍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는 지금은 뭐가 달라졌느냐. 똑같은 슬라이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수행합니다. 그 슬라이드가 안 변해요. 오늘 해외 가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예요. 국내 건설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해외 가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있어야 되잖아요. 저 왜 해요? 업체예요, 업체 그냥. 그 업체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 모색되고 그런 게 열게 됩니다. 건설제도는요, 한 30년부터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개선해야 되고 뭐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떠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 시스템이 틀려요. 우리는 대립법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해외에는 지금 뭐 PD기 뭐 얘기했는데 그건 영미법계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채용을 해요? 그 우리는 국가기관법 시행규칙 그 회계까지 토시하는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무슨 잘 수행해요. 거기에다 감사. 우리는 감사한국입니다. 감사한국. 그것도 잘못한 것을 집어내는 감사예요. 그걸 누가 조정하고 있냐면 정치권하고 국회의원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갖다 놓고 우리가 정확한 조문을 갖고 이거 고쳐야 그들이 움직여요. 뭐 선유나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고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지금 국토부에 나와 계시지만 이거 할 때마다 국토부 담당을 바뀌어요. 그 똑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공백가지고 고치시면 안 돼요. 우리 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부인해가지고 공부하고 할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걸 고민하자. 포럼이 온 이유가 포럼이 결성됐잖아요. 저는 포럼 멤버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걸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것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기 잠깐 이제 피딩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피딩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이것을 문제시 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계약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피딩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NEC도 얘기하고 AI, 미국하면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국 그 공사, 저도 LA 공항공사, 그 주공사 같은 경우는요, 엄청 복잡합니다. 협상도 엄청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직으로 제한다? 아닙니다. 그 왜 이걸 갖다 자꾸 하려고 했냐? 중국 애들이요, 서줄 쳤어요. 제가 중국에 5년 동안 피직 교육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피직 인증서 이게 알약 받아가지고 쑤셔가지고 ADB니 저쪽 그 MDB 나가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직 엔지니어 자격증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걸고 있어요. 중국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공기업에서 나보고 피직 그 자격증 좀 하는 교육을 해달래. 왜? 그랬더니 어느 국가에 PM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자격증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친 나라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이 가는 겁니다. 이미 중국 애들 떡밥에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합니까? 이 타이틀 따라가지고 어떤 직업이 들어요? IT 피딩입니다.
그 중국이 5년 동안 제가 1,100명의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성 확보할 거냐 해주죠. 네, 정리. 우리 위원회 때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지. 위원회 때 안 나오시고 오늘 열변을 토하시는 앞으로 좀 자주 나오세요. 나와서 주제를 정할 때 의견 많이 주시고 저랑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에 계셨고 우리 해외 건설의 계약 관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다 인정받는 분이신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관님 10년 그 자리에 계셔달라고 못하잖아요. 또 승진을 하셔서 좋은 자리에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계속 돌다니는 부르게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방청석도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예. 좀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지하정보 기술인데 그 정말 설계도 운영 김창동입니다. 제가 지금 할정을 고민했는데 꼭 이 자리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시공사에서 프로포즈도 많이 해봤고 국내 이제 설계도 해봤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이제 어떤 좀 전에 형학공원 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권 자체가 이제 하나 수주하면 그 다음에 다른 회사 밀어주고 다 같이 잘 살자. 이제 이게 가장 모토거든요. 근데 경쟁력 강화를 하려다 보면 과연 엔지니어가 정말 상위 10% 엔지니어는 연봉 10억도 좀 받고 나머지는 도태도 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하향 평준화예요. 하향 평준화. 그러다 보니까 PQ 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는 회사들은 PQ가 빵점이고 공무원에 계셨던 분들은 PQ가 만점이고 그 PQ가 만점인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거 PQ로 못 살고 제가 좀 말을 좀 과하더라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엔지니어가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설계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고 밑에서는 일만 열심히 하고 도저히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사실 현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토목공학과를 들어가서 석사를 하고 뭐 나오려고 하니까 선배들 보니까 내 길이 아니야. 그 길을 또 바꾸고. 그래서 기술사라는 것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기술사 제도는 거의 없다시피 되고 기술사는 뭐 아무 혜택도 없고 과연 엔지니어 젊은 친구들이 뭐를 위해서 내가 목표를 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뛸 수가 있겠냐 이거죠. 저는 사실은 특히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저도 제 동기들이 좀 다른 회사 그만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뭐 임원들이 거의 없으시고 이제 다 나오셨는데 보면은 저 친구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나이에 제한돼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하향 평준화해 모든 게.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냥 조금씩 먹고 살자. 있는 파이에서 조금씩 다 가거든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직원 11명이지만 한 번 수주하려면 별의별 걸 다 해서 수주를 해야 되고 저도 솔직히 뭐 훨씬 경쟁이 있는 것 같고는 우리나라 먹고 살기 방법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글로벌 경쟁 아까 코비콜에 박 선생님의 말씀 들었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할 게 많거든요. 세계 나가서 할 것도 많고 너무너무 자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전혀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도 후배들도 많고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대학교 후배들이나 보면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은 친구인데 진짜 말 그대로 허우적허우적대로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누가 가도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말이 계속 죄송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를 갖다가 과연 우리가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진짜로 잘하는 엔지니어를 계속 키울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질문은 아니시고 코멘트 해주신 거죠? 예, 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성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두 발표자님 혹시 추가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이 정원이처럼 질문 안 하고 교수님도 짧게 해야 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모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고민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괜히 우리 해외 건설이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가다가 뒤로 가서는 뭔가 좀 이상한 산업처럼 이렇게 보이는 지금 현상을 보고 이런 뭔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제안과 내가 우리 박찬민 대표에게 그냥 짧게 Q&A로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체를 한 3분 정도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회장님께는 오늘 이걸로 끝내실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토론을 다 가지고 하지 말자고요. 엔지니어링도 해야겠다, 건설도 해야겠다, 하도급도 어떻다, 인력도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걸 다 쏟아내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쏟아내는 기억이 없어서 아마 오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 10번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그 10번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첫째 생각이고 그 다음에 혹시 후반부에 금년 가기 전에 후반부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내가 과총 이영무 소장으로 이 자리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와서 한번 이렇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박찬민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찬민 사장님 이제 코비 코리아 대표죠. 예. 코비라는 회사는 덴마크 회사예요. 예. 그죠? 덴마크는 인구가 얼마냐면 부산시의 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600만 예. 밖에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단한 회사들이 많아요. 예. 그죠? 조그만 회사인데 그 배경이 뭡니까 도대체? 이제 그 문화를 제가 안겨했는데, 짧게 나도 짧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주 기반에 쭉 깔려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덴마크의 고유한 그런 우리나라의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식사하는 거가 문화가 되어 있으니 거기는 나는 특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고요. 그럼 코비 코리아는 월급을 많이 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부심이 생겨요? 항상 그 서베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거를 항상 조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레슨이 하나 왔어요. 뭐냐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코비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엔지니어링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코비 코리아가 장대교량 설계를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대교량.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비 그룹으로는 뭐 아주 오래됐지만 코비 그룹 언제부터? 코비 그룹은 코리아가 아니에요. 예. 아마 오래전부터 했지만 눈에 띄게 시작한 거가 아마 그레이트 브릿지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언제죠? 90년대. 그렇습니다. 예. 1990년대 후반부터예요. 예. 그때 코비 코리아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윅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네, 지금. 구조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윅은 그 당시에 버클리에서 구조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30명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회사의 값이 우리 박부정동 아파트 2채 파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우리 CEO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거윅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니까 사자.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가 업그레이드 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 사지 않았어요. 그 1년 후에 코비가 걸림주였어요. 그리고 코비는 전 세계 장대교량을 이제 이끌고 가는 하나의 주축 세력이 됐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입찰을 제공을 했죠.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 CEO들이 선택의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월급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CEO들의 실력이 없어요. 특히 엔지니어링 CEO들의 실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제도가 잘못이라고 말하면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호비코리아가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가 가능하죠. 예. 저렇게 어려운 법이 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래도 회복할 수 있죠. 그렇지 어렵게 예. 되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디기 문제가 아니고 건설의 입찰 제도는 속지주의예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돼요.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주를 해보면 주마다 입찰 제도가 다 다릅니다. 그걸 다 따라가야지 전 세계를 입찰 제도를 통일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건설회사의 입찰 제도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나가는 게 회사의 전략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호비코리아는 덴마크 회사지만 한국에 우리 권미정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하듯이 아주 성실하게 저렇게 답변해주고 있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죠?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수주를 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봅시다. 호비코리아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지금 시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 시장은 좀 많이 좀 소강 상태여서 저희들은 지금 에너지 시장, 해상 풍력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키노르라는 예. 노르웨이의 풍력발전 회사에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한국 엔지니어링에서는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새로운 영역들이죠. 따라서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데 자꾸 실력이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뭔가 제도가 나빠서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도화가 여기 계시지만 도화가 수주할 수 있는 걸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던 업체도 도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전문가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한국의 제도가 잘못됐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시장 환경이 부족하냐, 또 구체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 위원회가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건설업계 전체의 혁신을 조금이라도 우리 학회가 백업해서 좀 바꾸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꼭 첨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만난 우리 이 기술혁신과장 중에 우리 권 과장의 지금 표현이나 제안이 제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생각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뭐든지 의문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따라오시면 저희들이 조그만 의견이라도 열심히 상의껏 드릴 테니까 좌절하지 말고 곁들이고 그 대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특정이 근데 그게 우리 소망이고 만약에 그것도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엑스퍼트가 되라는데 이제 공무원이 엑스퍼트가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겠어요. 그런 쪽에서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상 교수님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학회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1회잖아요. 1회 해외건설 프로인데 앞으로 좀 지속성, 연계성, 시리즈 5년, 10년 말씀 주셨는데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회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마이크. 네, 먼저 이 해외건설위원회 출범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기 회장이던 작년 6월달에 해외건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또 해외건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선배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을 연결지금 대우건설 사장을 연결했던 류철호 사장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해외 건설 협회도 있지만 학회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협회보다는 학회에서 이런 포럼이나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5월, 2월 달에 해외건설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여기 앞에 우리 해외건설위원회 고문으로 계시는 우리 한승훈 교수님께서 이 해외건설에 관련돼서 그동안 축적했던 지식 또는 노하우 그리고 인맥을 많이 알고 있어서 한승훈 교수님을 통해서 이 해외건설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또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 현대건설의 김기범 전무님께서는 해외건설 현장에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이미 설명드리셨겠지만 묵직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해외건설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제에 관련돼서는 이 해외건설위원회에서 설정해서 갖게 된 주제고요. 저는 사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포럼이구나 하면서도 미안을 삼았던 게 뭐냐면 제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해외건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의견을 주신 분은 그 김기범 우리 전무님께서 국내 기술 축적을 통해서 해외 기술 현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는 해외 건설에 관련된 제도적에 대한 장점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우리가 진출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된 얘기만 위주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포럼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포럼은 저는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제 옆자리에는 지금 차기회장이신 최동호 교수님, 차기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분이 나와 계신 분은 좀 전에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럼, 더군다나 이 해외건설위원회는 이미 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거고요. 아마 제가 있는 아마 우리 최동호 차기회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그 김기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계속 맡아서 연속성이 있게 하셔야 될 거고, 아울러서 이 포럼도 지금 이번에는 문제점 제기가 위주였지만 조금씩 저기 말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포럼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포럼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덜면서 꾸준히 해외건설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포럼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호 차장님 혹시 무슨 말씀 있으세요? 오늘 안 나오시면 큰일 나겠다. 마이크 좀. 오늘 잘 나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준기 회장님이 시대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연인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김기범 전무님, 장상구 사무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패널분 중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으시나요?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간 분들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자, 그럼 우리 정상부부터 말씀 저도 짧게 저도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오늘 그 포럼 패널 분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특공하고 소득세법은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힘들게 이렇게 통과한 법입니다. 500만 원 이상 하기 문제는 사실 힘들고요. 산업 간에 또 해외 건설만 뭐 힘드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계속 떠드시면 다시 300, 200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500 정도에서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고요. 특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는 최근에 뭐 서초동도 하나 나왔고요. 해외에서 1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한테 특공의 기회를 드리니까 좀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좀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계속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해외 건설 제도 개선, 정책 개선 건의하실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맨 끝에 네 분이 지금 와 계신데 현 정부에서 만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에서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사무관님 등등 카인드 해관협들 나와 계신데요. 사실 저분들이 작년에 이 소득세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다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300만 원으로 보름 다른 산업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500까지 올라간 건 원양어선하고 해외 건설. 아, 누군데? 저희가 원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게 자, 김기훈 본부장님 마무리 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감명 같은 얘기하고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피부로 느낀 점은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그거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피부로 느꼈어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아까 코비 코리아의 박찬민 사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술자를 덴마크에 보내더라도 속된 말로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러한 회사가 있듯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코비 코리아는 국내에서 관공사 입찰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죠. 왜냐하면 PQ가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해외에 공사 나갈 때 그 설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그리고 국내 해상품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각 나라마다 제도 특이한 어떠한 제도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다. 심의위원을 발표한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그 업체는 심의위원회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술력이라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영화 산업을 예를 듭니다. 한참 오래전에 우리는 폐쇄적으로 어떤 쿼타제로 국내를 보호했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 영화 산업이 그러니까 해외와 동등하게 무한 경쟁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부패가 되었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업체는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히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국내에서의 무대가 해외 무대로 연결시켜지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국내 업체들 기술력으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공사를 했는데 해외 업체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 공사에서 그 JV 파트너사 중역이 미국 건설 산업은 자기는 하나의 소셜 웰페어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적정한 돈을, 그리고 조달청 규정에도 정부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이번에 같이 입찰을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을 입찰을 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입찰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은 아까 해남공 회장님께서 김수환 교수님 말씀했듯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하나 모든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번에 국회 인프라 포럼에 같은 것을 통해서 본부장님 좌장이 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잘 됐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 김 본부장님 좌장 역할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두 분 발표자료, 7분 패널분들의
다룬 내용에 대해서 나름 스타디를 했습니다. 스타디를 했고 정리를 하다 보니 한 6페이지 정도 나오네요. 6페이지 나오는데 이걸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장학성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김수환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건설계약제도는 건설제도와 이론이 밑바탕이 되고 그 이론의 밑바탕은 속주주의입니다. 그 나라의 로컬에 맞게끔 제도가 변화되어 왔고 어떤 그 경로를 걸어왔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정학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범사업 제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 제도를 나름대로 고쳐나가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박찬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단계적인 개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범사업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 나중에 토론자를 정리할 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고민했던 주제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글로벌 경영의 강화, 특히 키퍼슨 우리 인력들에게 어떻게 비전과 자존심을 모양시켜 줄 것이며 그분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역할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우리 임상무님이 주신 의견 중에 초격차 글로벌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해외는 일반 공사는 없습니다. 교량도 초장대 교량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 특별히 PPP 토목 쪽에서는 일반 도급사보다는 다 투자 개발 형사.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떻게 초격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기업적 혼자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우리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김기범 전문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해외 진출, 결국 외국인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화 그리고 제도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에 와서 근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9대1 한다고 했으니까 외국의 한국 엔지니어는 10%, 나머지 90%는 해외 인력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글로벌 융합형 인재로 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목학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천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민간 간 역할이 이제는 좀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해외 나가면 사실 슈퍼 갑이잖아요. 국내에서는 해외 나갔을 때는 사실 파트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리얼라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 재정립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하나하나 쉬운 가지가 없잖아요. 이런 어젠다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삼 교수님 주신 의견처럼 하나의 특별 의견, 특별 조직으로 성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최근에 제가 위원장이고 우리 김창용 박사님 부위원장 그리고 학회장님이 사실 5월달에 국회 가서 살았습니다. 국회 가서 살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미래국토 인프라 혁신 포럼입니다. 이 주인이 국회의원들이에요. 14분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단체에 들어와 있고요. 15분의 준회원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는 포럼을 토목학회가 스폰서를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사무국과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가 학회가 맞는 곳으로 정관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국회에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학회장님이나 차기 학회장님도 방향성을 잡고 있어서 오늘 이 어젠다가 좀 정리가 돼서 국회 포럼에서 한번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학 공사님이 나가셨는데 앞으로 위원회 자주 나오시고 김수삼 교수님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두 분 기조 발표자, 7분 패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